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 8개월 정도 전에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약 3개월 전 정도 처음 경찰한테 전화를 받고 현재 검찰단에서 혐의 없음을 받고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왜 동영상을 찍게 되었냐면요. 이제 첫 번째로는 모욕죄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제 주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찍었고, 이 두 번째로서는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가 대처했는지, 어떻게 혐의 없음을 받았는지 공유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욕죄로 고소당하셨는데 나는 억울하다, 합의금 주고 싶지 않다 생각되시면요, 당당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나는 혐의가 없고 고로 나는 합의금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모욕죄 장사치들한테 계속 돈 주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요. 계속 악용하고 모욕죄를 고소하고 언젠가는 돈 받아먹고 계속 이 짓 할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모욕죄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돈을 1푼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욕죄 혐의 없음을 받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유튜브에 다른 동영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수익 창출을 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히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적인 조언을 상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사건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얻고 싶으시면 변호사를 찾아서 고용하시는 것도 옳은 방법일 거고요. 요즘 어플도 있잖아요. 이제 어플 명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이유가 상대방을 위해서 단 1원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저도 이제 변호사 3분을 찾아가서 제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지만 모두 다 3명 다 제 사건이 유죄로 판결이 나서 혐의가 있는 걸로 이제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 즉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반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혼자 준비해서 검찰단에서 혐의 없음을 받고 사건이 무죄로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욕죄라는 것이 정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듣기 기분 나쁘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이것이 정말 올바른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주인이에요. 국가의 주인이 말을 하고 싶다는데 상대방이 듣기 싫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다 말하면 안 됩니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못한다면은, 나아가서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을 때 국민이 풍자하거나 어떤 비하적인 발언을 했을 때 정치인이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TV 틀면 맨날 누가 모욕죄를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요. 이렇게 고소가 남발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모욕죄라는 것이 한국 외에 이 소수의 독재 국가에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OECD 국가에서 존재하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한국을 빼고는 없어요. 이건 진짜 쓰레기 같은 법이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상충되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에요. 아니, 그리고 듣기에 기분이 나쁘면 형사처벌을 바란다는 게 여기가 지금 왕권이에요? 마치 이거 왕이 와가지고 여봐라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했으니 형사처벌해라, 목을 쳐라,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무슨 이게 지금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법이냐고요, 이런 게. 그리고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정신과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표현을 조절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욕죄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누가 봤을 때 모욕으로 볼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땐 모욕이 아닐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 있는 법인데, 이런 법을 가지고 현재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법으로 21세기 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정말 맞는 법인가요? 제가 뭘 훔쳤다 안 훔쳤다 이렇게 보면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 모욕이다 아니다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형법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욕죄를 고소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면은 그냥 자기 멘탈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멘탈이 안 좋은 거 가지고 남 탓하지 마세요. 그냥 남 탓할 바에 자기가 반성하고 왜 그렇게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봤을 때 어떤 몸 파는 사람 같다 그러면은 자기가 왜 그런 말을 듣게 됐는지 자신을 반성하고 뒤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어야지 남 탓하고 그걸 모욕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제가 조금 흥분을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있는 도중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고요. 갑자기 제가 모욕죄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제 댓글이 보니까 5개월 4주차 전에 다른 댓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욕죄라는 것은 고소를 하려면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댓글을 싹 다 모아가지고 5개월 4주 차에 고소를 한 거예요. 참 야비하기도 하고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법적으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뭐 어떻게 대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경찰한테서 모욕죄를 고소를 당했다고 전화를 들으시면은 첫 번째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화상으로 내가 잘못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반성하는 태도로 전화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이랬을 때 진술하러 수사에 참여했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전화상으로는 그냥 절대로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나중에 참석해서 제대로 된 말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으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 반드시 여쭤보아야 됩니다. 해당 사건 번호를 이용해서 정보 공개 포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심정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고소장을 볼 수가 있으세요. 제가 밑에 지금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으로 고소를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반드시 탄원서에 그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피고소인의 자신만의 그런 목적을 왜 그렇게 댓글을 적었는지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소장을 확인하시기 전에 절대 수사에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수사를 일단 받고 나면은 해당 수사권은 검찰에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사받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더 이상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한 번은 잃으신 거예요. 반드시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시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을 하시고 경찰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케이스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어느 뉴스에 이제 부부와 여자 한 명이 같이 산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 뉴스 글을 읽어보니까 정황상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레즈비언 같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어요. 즉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 자체를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은 고소를 했던 거죠. 뭐 솔직히 이제 피해자로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고 싶네요. 피해 호소인.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서 모욕에 대한 이제 고소장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아래에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대법원에서 이제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로서 무죄로 선례가 남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욕이라고 치기만 해도 수많은 건들이 나오고 거기서 무죄를 받았던 건들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봐왔던 건이 이 대법원 2003년 11월 28일에 선고한 2003도 3972 판결, 그리고 대법원 1987 5월 12일에 선고된 87도 739 판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 대법원 선례들이 검사들과 이제 판사들이 많이 보고 참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 선례들을 참고하고 탄원서에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원서에 내고 나서 거기다가 나는 의도가 없었다. 이게 뭔 모욕죄냐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적는 것보다 기존 선례를 들고 거기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거를 적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다가가야지 감성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일단 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판결을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1번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2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3번 추상적 판단이나 4번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대법원 다른 판례를 보시면 2015년 9월 10일에 선고된 건인데요.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적인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이 두 건은 모두 무죄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던 건들이고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여기서는 논의했던 건이 총 4개입니다. 이제 모욕이란 것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즉 이 구라를 쳤다는 거죠. 구라를 어떻게 쳤냐 하면 흔히 요즘 뭐 한강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죠. 이제 살인인지 아니면 정말 발을 헛디딘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야, 그 학생은 살인했다.
그 학생이 밀어버렸다. 이럴 때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거죠. 이렇게 허위로 적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당하실 수 있었고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있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이 피해자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그 직장인이 허구 사실에 대한 루머로 인해서 직장에서 피해를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잘렸다, 혹은 직장에서 정직을 당했다. 그러면은 사회적 평가에 저하가 있었던 거죠. 즉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봤다 하면은 사회적 평가에 저하가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추상적 판단이 있었느냐? 즉 추상적 판단이라 하면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뜬금없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추상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상적 판단이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남자가 치마를 입고 브라지어를 하고 머리를 기르고 걷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남자를 보고 저 사람은 여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추상적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이제 경멸적 감정인데요. 이 단어 자체에 경멸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러면은 어느 정도 경멸적 감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새끼라는 것은 비하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쓰레기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길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막 껴안고 뽀뽀하고 쓰레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것은 경멸적 감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4가지 요소를 이 모욕의 구성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댓글이 이 4가지 구성 요소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은, 혹은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은 당당히 주장하세요. 내 댓글은 기존 선판례를 봤을 때 뜬금없이 전혀 메리트 없이 무죄로 날 수 있는 건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하게 탄원서로 무죄를 구하겠다. 당당하게 쳐야 돼요.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댓글이 조금 상대방이 보기에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은 검사단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실제로 검사들은 이제 자신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혐의를 내리기보다 기소유예가 자신의 책임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법원에서 무혐의가 날 수 있는 건들도 검사들은 상당수가 이제 기소유예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막으시려면은 당당히 내가 무죄다, 무혐의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일단 내가 잘못했지만 선처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넘어가게 됩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탄원서를 어떻게 쓰면 될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앞에 이렇게 제일 크게 탄원서라고 적었습니다. 아래쪽에 탄원 취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적은 내용을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피고 사유를 적었고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이 5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시켜가지고 제가 왜 고소를 당했는지를 일단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소를 당한 사유를 적은 이유는 검사가 여러 가지 조서를 넘겨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탄원서 하나만으로 다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피고 사유를 적었던 거거든요. 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탄원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욕죄 4가지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그 구성 요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왜 내 댓글이 모욕죄가 아니었는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 2003년 11월 28일 선고된 2003도 397이 판결을 보시면 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판결 또한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 주장은 이랬습니다. 제 문장 구조는 땡땡이 성소수자라는 사실 혹은 허위를 적시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문장으로서, 따라서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판례를 적었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형법 제20조란 이 사회상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를 직접적으로 의도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한 거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그렇다, 그런 의견을 얘기한 것 뿐이다.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적은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성애자가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부인이 양성이나 동성애자라면 새로 들어오는 여자가 있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저의 의견을 결과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이고, 딱 뭐뭐해 보인다는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는 문장이지 너는 뭐뭐 하다라는 이 서술하는 문장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시려면 이 문장이 자신의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이 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왜 제 의견을 이렇게 적게 되었는지를 적었습니다. 그 피해 호소인이 이제 그 닉네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레즈비언이 사용하는 그 닉네임과 매우 흡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땡땡은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칭하고, 그리고 이 땡땡은 되게 남자처럼 머리가 짧고 남자들에게 자신은 남자가 필요 없다는 주장하는 옷과 언어를 구사합니다. 기사 속 땡땡은 머리가 짧고 티셔츠에 왕자가 필요 없다는 이 Girls do not need a prince를 입고 티셔츠 안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걸 봐서, 그리고 저는 이 닉네임을 봐서 제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양성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 뒷받침하는 저의 근거와 함께 저의 주장을 개진하였던 것이다. 제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려고 하거나 허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내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21조인가? 어쨌든 거기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형법, 민법이 어떤 것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에요. 따라서 제가 헌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제 의견을 달았다고 얘기하면 어떠한 형법도 헌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왜 제가 그 사람을 레즈나 양성애자라고 볼 수 있었는지. 이성애적인 남편을 갖지 않더라도 제도적인 혜택을 보고 싶어요. 기자가 고소인들이 폴리아모리냐고 물었을 때 이 세 사람들이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정확히 인지하고 부끄러워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아니라고 부정하였으나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다는 표현과 행동을 취하였던 것을 봐서 사회 통념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들이 다자연애를 하고 있는 가족으로 보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의견일 수 있다. 따라서 제 주장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표현을 얘기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이제 주장 첫 번째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경찰이나 검찰이 봤을 때 그래 그런 판례가 있었던 건 알겠는데 그게 네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거를 제가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그 판례에 있던 내용 그걸 적고, 그리고 그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법원의 결론을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싸는 문제에 관한 저의 판단과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취한 태도와 이 주장한 내용이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 저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양성 및 레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의견이 도출된 배경 상황을 보았을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에 해당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대법원 판례 2003년 11월 28일 선고된 건을 인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서는 제가 판단은 하였되 그것이 추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주장하였던 그 여자분이 Girls do not need a prince를 입고 있다거나 뭐 어떤 쇼컷 형태의 머리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분, 와이프분이 조수석에 앉았을 때 그 다른 여자친구분께서 뒷좌석에 앉고 조수석에 앉은 여자를 질투하거나 부부의 화장실을 같이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와이프분은 이제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보라색 바지를 입고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이 의미를 보니까 이게 그 양성애자를 의미하는 그런 색깔이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였던 거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주장 2를 끝날 때는 주장 1과 같이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왜 자신 고소인들의 가족 형태를 비판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자신의 언어나 행동에서 표출된 잘못을 생각하지는 않고 남들의 생각을 탓하며 저의 이러한 의견 또는 판단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뉴스 기사에 피해자의 주장을 찬성하는 글과 함께 저의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이 적지 않게 게시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레즈 및 양성이라는 표현은 고소인들은 모욕적이라고 주장을 하나 30개의 단어 중 2개의 단어로서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주장이 크게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서 잘 껴맞춰서 사용한 것이죠. 탄원서 주장의 또 하나의 것은 이제 덕 테스트라고 미국에서 법원에 사용하는 테스트인데요. 일종의 철학문이에요. 그래서 When I see a bird that walks like a dog, swims like a dog, quacks like a dog, I call that bird a dog. 즉 내가 오리같이 걷고 오리같이 수영하고 오리같이 짖는 새를 본다면 그 새를 나는 오리라고 부른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는 이제 과테말라 정부가 미국이 1950년에 공산주의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 판단을 위하여 사용했던 문구고요. 법원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 오리 테스트를 사용해서 피고인 후세인이 미국의 적 탈레반의 멤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록 후세인이 테러리스트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탈레반이 제공한 무기를 들고 다니고 접전에서 탈레반 군의 주변에 살았으므로 그는 테러리스트 오리처럼 보이고 걸었고 짖었으므로 그는 테러리스트 오리라고 법원은 판단하였던 건이고요. 저는 이 오리 테스트를 인용해서 그 사람들이 비록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라고 적시하고 말하진 않았으나 제3자가 보기에 누구나 레즈비언이나 성소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자신들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그것은 추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다른 구성 요소 하나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냐 이건데요. 저는 그래서 주장 세 번째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줄곧 성소수자 집회에 참여한 적도 있고 성소수자 친구들도 있고 또는 제가 직접 성소수자인지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으므로 이는 제가 그 사람이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라고 해서 경멸적인 감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전적인 의무로서 그 사람들이 레즈비언이나 양성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따라서 레즈 및 양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별도의 단어를 인용하여 더욱 정숙하게 해당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칭찬이나 비방의 목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 인물의 성격을 구사하는 단어로서 이 2개의 단어에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고, 레즈 및 양성이 비하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지향성 및 성정체성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성소수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저는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주장으로서는 이제 모욕죄에서 구성 요건인 사회적 평가에 대해 조금 논의를 해볼 건데요. 제가 그 사람들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및 외 국회의원 11명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토대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성소수자들을 요즘은 더욱 받아들이고 법적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이제 게이 퍼레이드나 이런 성소수자 집회도 이뤄지고 있고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격적 가치가 하락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아니라고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소인들이 자신이 성소수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그들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소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공기업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인사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는지를 직접 문의해봤으며 어떠한 컴플레인도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주장을 하였던 거는 일반인이 18시간 깨어있는 시간 중 9시간을 직장생활로 보낸다고 했을 때 일상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활에서 이들이 정신과 기록 상담을 제출한다 한들 심적으로 부끄러웠을지언정 퇴사 압박 등의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 원인인 고소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 고소 원인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을 갖고 댓글을 달지 않았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사회적 평가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문이 아닌 판단의 차이에 따른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 댓글 리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그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개진하였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판사의 선 판례를 이용하여서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 요건으로 해당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된 2015도 2229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모두 논의를 해봤는데요. 반드시 자신의 탄원서에 이렇게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포함시키고 왜 자신이 말했던 내용이 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개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소인들이 갖고 있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또는 뭐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셔가지고 평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보고 자신의 의견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지 추상적인 판단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인 김민섭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규제 수단 중 하나이다. 모욕죄가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은 모욕죄 형사처벌의 본질을 지적한 타당한 견해라 생각된다. 오로지 형사벌 위주의 규제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모욕죄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모욕죄가 반드시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